중국과 일본.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를 갖고 있다. 또한 유럽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세계 유일의 주요 국가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221년 통일된 이후 2000년 동안 중국 제국은 이에 견줄 수 있는 어떤 문명과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온 야만인이 뭔가 중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840에서 1842년에 일어난 제1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서방과의 접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방과의 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을 위해 항구를 개방하게 되었고 반식민지 영토가 되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경제, 항구, 가장 중요한 산업은 외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오쩌둥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외국 주인들의 회계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1842년 서구가 중국에 확립한 식민지 특권은 100년 후인 1943년에 마침내 포기되었으며 이때 중국의 대부분이 일본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유럽 자본에 의해 착취된 첫 50년 동안 중국은 서구 사상을 소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옛 방식으로의 복귀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지적 고립을 종식시킨 것은 유럽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수세기 동안 일본인들은 중국에서 자신들의 문명을 모방한 열등한 존재인 난쟁이 해적이라고 멸시당했습니다. 1895년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포모사를 잃었다. 난쟁이 해적이 가한 패배는 중국 제국 전체 역사상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굴욕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서양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일본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식인 집단은 전통적인 고립이 끝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구의 도전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달랐다. 이미 18세기의 일본은 중국의 운명을 피하려면 서구의 힘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속도는 현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1850년대에 그들의 섬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반세기 후인 1905년에 그는 19세기 대부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군사 강국으로 여겨졌던 러시아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의 근대 국가 변화는 1867년 무스히토, 천황의 즉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황은 진정한 통치자인 도쿠가와 가문의 지배를 받는 단순한 인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867년에 도쿠가와 가문은 천황의 권위와 명성을 회복하고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한 개혁가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무츠히토는 그의 통치에 메이지, 즉 계몽된 정부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1912년 그가 사망했을 때 일본은 대규모 군대와 현대적인 함대, 산업경제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모사와 한국을 정복하고 만주의 자리를 잡았으며 1930년대에 그곳에서 중국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무스히토는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지만 비스마르크 독일을 모델로 한 독재적인 정부 체제를 일본에 부여했지만 군 지도자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의 경쟁자들은 유럽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위한 싸움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 본토의 키아오추,
키아우초에 있는 독일 기지를 점령하고 태평양 북쪽의 모든 독일 섬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조차도 그때까지는 일본의 의도를 매우 의심했고, 참전 후 일본이 중국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쟁 말기에 베이징 주둔 영국 공사는 극동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일본의 패권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의 극동 패권은 1921년 워싱턴에서 해군 군비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보장됐다. 일본은 해군을 영국과 미국의 30%로 제한하고 키아우초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독일로부터 빼앗은 태평양 섬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양보에 대한 대가로 그는 서방이 자신의 섬에서 공격 가능한 거리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싱가포르 북쪽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하와이 서쪽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서태평양의 해군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된다. 미넨 사태 이전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앤서니 이들은 극동 지역에 관해 미국과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미국은 일본의 침략을 도덕적으로 규탄할 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처음으로 산업국가로 전환시켰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전쟁으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이 지배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시장을 아시아 전역에서 정복하고 채권국이 되었다. 1914년까지 일본은 항상 국제수지 적자를 겪었다. 전쟁 기간에만 14억 엔의 상업적 흑자를 축적했는데 이는 1913년 산업 생산 총액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금 보유량은 거의 100%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만드는 데도 역할을 했다. 역사를 통틀어 한 나라의 위대함은 언제나 이웃 나라의 약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고전 로마, 루이 14세의 프랑스,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권력의 기초는 일본 자체의 강점보다는 중국의 약점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면적이 12배나 더 크고 메이지 정복 이후에도 인구는 8배나 많았으며 천연자원도 훨씬 우월했다. 20세기 초 시작된 중국의 현대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아시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부 결속력을 무너뜨렸다. 그 사이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했다. 중국군 지도자. 지난 200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한 각 왕조는 자신들의 왕자가 하늘의 명령에서 왔다고 주장해왔다.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중국 사람들은 왕조가 사라지는 것을 하늘이 왕권을 철회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1911년 만주족의 몰락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통적인 왕조 모델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조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민주주의 이상에서 영감을 받은 공화국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그것이 외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의 이 책을 전파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세계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일본은 가장 극단적인 요구사항을 수정해야 했지만 중국은 기아오추 항구와 이전에 독일이 누렸던 특권을 포기하고 만주에서 일본의 주둔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1917년 8월
베이징 정부는 연합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평화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압력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대표단은 전쟁이 끝나자 파리로 떠났으며 연합군이 유럽에서 선포한 자결 원칙이 중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비밀 조약을 통해 일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전 독일 기지인 키아우초의 일본으로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아마도 중국만큼 미국의 리더십이 파리에서 확실히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신뢰했고 윌슨 대통령의 말이 중국의 가장 먼 구석구석까지 전달된 빈번한 원칙 선언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실망과 환멸은 엄청났습니다. 나는 중국 국민이 그들의 희망과 국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타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중국을 대하면서 중국 민족주의는 대중운동으로 변모했다. 그 지도자는 대학 지도자였습니다. 1919년 5월 4일 북경대 학생들이 조직한 파리평화회의 반대 행진에 참가한 시위대가 21개 요구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협상한 차오거린의 집에 불을 지르고 전 중국 공사 도쿄에서 장충상을 구타했지만 군대의 도착으로 목숨을 구했다. 알려진 대로 5.4운동은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로 확산되었고 일련의 파업, 시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통해 2천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운동의 압력에 대응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들은 더 이상 세계 3대 독립국가인 중국, 러시아, 미국의 서명이 없는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후난에서 이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은 당시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젊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그는 1919년 7월에 쓴 인민대중 대동맹이라는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20세기에 살고 있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낡은 전통을 존중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인데도 조국을 사랑하지 말라는 팻말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민의 위대한 단결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힘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중국에서 학생 시위는 제국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는 제국학교 학생 약 3만 명이 제국관리의 파면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2000년 동안 여러 차례의 위기 속에서 학교와 대학교의 학생들은 중국 여론의 대변인 역할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4운동의 출판은 1919년 중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되찾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중국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초대 지도자가 된 천두수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에서 중국의 구원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기초인 민주주의와 과학에서 중국의 구원을 추구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베르사유에서의 정치적 좌절은 서구에 대한 깊은 환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체는 서쪽에서는 중국의 해가 뜨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볼셰비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모든 짜르의 부과를 포기하고 점령된 영토를 반환했습니다. 러시아의 행동과 서구 열강의 행동 사이의 대조는 놀라웠습니다. 열렬한 서구주의자였던 순원은 레닌을 위해 윌슨을 버렸습니다. 그는 1919년 7월 선언문에서 민족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중국 인민의 유일한 동맹자이자 형제는 소련의 노동자, 농민,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원과 광동공화당, 지금의 국민당, 즉 국민당은 독재를 강요할 만큼 강력한 군사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서구 열강의 무시를 받았습니다. 대신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순원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연대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1922년 1월, 국민당 대표들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노동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듬해 가을, 소련 최고의 외교관 중 한 명인 아돌프 요페, 에이도프 자프, 가순원과 동맹 협상을 위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산주의는 현재 중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는 국민당에게 무기, 자금, 정치 및 군사 고문을 약속했습니다.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영감을 받은 정치 고문들은 국민당을 효과적인 정치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사 고문들은 완포와 밀러테리 어카데미를 설립했고, 이는 몇 년 안에 캔턴 정부, 이전에는 지역 군벌의 자비에 따라 강력한 군대를 제공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초대 원장은 젊고 야심찬 민족주의 장군 장개석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동맹은 젊은 공산당의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몇 년 동안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행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마오쩌둥은 국민당 중앙위원회 선전부를 이끌었다. 훗날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된 추울레, 추엔나이는 황포군 관악교의 수석 정치고문이었다. 1925년 임종 당시 순원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세계에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투쟁에서 자유롭고 강력한 중국과 소련의 동맹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선 예트세는 죽기 전에 국민당 군대가 광동에서 북쪽으로 진격하여 중국을 국민당의 통제하에 두는 꿈을 꾸었습니다. 1926년 7월, 장개석 장군이 지휘하는 북부군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광둥을 떠났습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28년 6월, 장제스의 군대는 라이벌 수도인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다음 달에 그는 군대를 이끌고 순원의 시신이 3년 동안 매장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노군사, 그린 클라우드 마너스테리로 향했습니다. 지도자의 시신 앞에서 장개석은 중국의 통일이 회복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는 명목상의 부대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군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정부는 결코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장개석은 서방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소련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923년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특히 러시아인들이 국제주의와 세계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국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고 확신했지만 공개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혁명을 돕는다면 공산주의가 중국에 이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우리가 민족혁명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국민당에 합류한다는 것은 그들이 공산주의를 시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의심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장제스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그와 협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장개석은 북벌이 중국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파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927년 4월, 공산주의 봉기가 일어나 상하이를 점령할 구실을 얻었고, 그는 그때까지 그의 협력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완곡하게 표현한 정화운동은 민족주의 세력이 통제하는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아시아는 느리지만 되돌릴 수 없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강대국보다 오래전에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세계 균형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색하는 강국이었습니다. 그가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고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단지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국경 밖에서 행동하고 입장을 취하고 군사력을 시험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군대를 부분적으로 줄이고 국제협약에 참여하는 등 어느 정도 온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그 안정성은 취약하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고성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약했고 군부의 영향력은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강요할 필요도 없이 조용히 정치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을 점유하면서 커졌다. 그러다가 결정타가 닥쳤는데 바로 글로벌 경제 위기였다. 국제무역의 붕괴는 일본, 특히 주요 수출품인 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격이 급락하여 국가 경제와 수백만 명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만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공백 속에서 군대는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 중 상당수는 더 이상 전통적인 엘리트에 속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훈련을 받은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로 좀 더 직접적이고 급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책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었다. 확장은 전략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1931년에 그 비전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주사변은 전환점이 되었다. 일제가 통제하는 철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은 이미 준비된 군사작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군대는 조직적인 저항 없이 빠르게 전진하여 몇 주 만에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사건의 속도에 놀란 일본 정부는 개입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군대는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지역은 완전히 변형되어 새로운 국가인 만주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만주국은 겉보기에는 독립된 독립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존재를 합법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 구조하에서 일본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응했지만 무력은 없었다. 국제연맹은 이 조치를 비난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입이나 효과적인 압력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반응을 직접적인 반대 없이도 진출할 수 있다는 신호, 확인으로 해석하고 탈퇴를 결정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체제와 결별하게 됐다. 세계 균형은 조용히 다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심오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중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국가는 분열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서로 다른 정치 세력으로 분열되었으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인물, 마오쩌둥이 등장했다. 그들의 리더십은 도시나 엘리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구가 극한 상황에서 살고 정부 통제가 제한된 시골, 농촌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마오쩌둥은 중국의 힘이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농민, 권력은 없지만 숫자와 저항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전통적인 모델과 깨졌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대결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즉시 도시를 정복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바닥부터 구축하고 저항하고 마모되고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전쟁이었고 인내심, 지형에 대한 지식, 적응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장기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외부에서 진출하는 동안 중국은 내부에서 재편되면서 두 세력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아시아는 더 이상 2차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대, 확장과 저항, 그리고 세계 균형의 총체적인 변화로 특징 지어지는 무대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긴장과 외부 영향, 내부 약점으로 인해 완전히 불안정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오쩌둥은 전통적인 권력 계획이나 전통적인 정치 전략에 맞지 않는 다른 인물, 즉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마오쩌둥은 도시의 힘이나 제도적 통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시골, 즉 대부분의 중국 인구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혁명은 위에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대중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의식과 구조,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붉은 군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도구이자 인구를 교육하고 동원하고 변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 목적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농민을 깃고 지속적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혁명적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외부 압력은 계속해서 커졌다. 이미 이전 단계에서 시작된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영토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국가가 서방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새로운 공격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국제균형이 실질적인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서구 열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압력과 내부 분열로 특징 지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공산주의 운동이 힘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편전쟁부터 새로운 정치 모델의 공고화까지 중국의 최근 역사는 전환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
구조 및 세계에서의 위치를 재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은 이전 세기에 유지했던 것과 유사한 고립 자세를 다시 한번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문화적 자립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입증한 국제체제에 대한 불신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오쩌둥의 혁명적 전략이 발전했다. 이론적으로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요소를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다른 모델의 중심인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탁월성은 배경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에 농민은 혁명의 핵심이 되었다. 이 변화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혁명적 투쟁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혁명은 더 이상 즉각적인 도시 봉기가 아니라 농촌의 힘 축적, 적의 점진적인 소모, 결정적인 대결 이전에 견고한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 중 한 명인 린피아오는 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공식화했습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세계는 대규모 도시와 들판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산업화된 강대국은 세계의 도시를 대표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시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혁명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대형 구조물을 외부에서 둘러싸서 붕괴가 불가피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략은 더 광범위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내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 됐다. 이런 식으로 중국 혁명은 더 이상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가 내부 균형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은 고립된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세상의 균형의 변화. 유럽이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동쪽에 또 다른 힘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